워라 반갑습니다. 목 아파. 저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떠올게요. 자, 워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이 아픈데, 몇 가지만 좀 시작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목이 아파갖고 목이 갈라지는 소리가 잘 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뭐 마이크가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핸즈프리 갖다 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음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제가 이번 주 휴가거든요.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는 주라 목이 많이 갔어요. 애랑 말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중간에 목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너무 아픈데? 자, 원래는 이번 주 휴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은 간단히 지금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이유하고 왜 하는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휴가 기간이었는데 앞에 육아자를 뗀 휴가가 돼버렸어요. 오늘 갑자기. 예, 그래서 지금은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휴가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휴가 기간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제 플레어라는 곳에서 어그로 시전을 했어요. 이제 XRP 홀더들 대상으로 본인들의 스파크라고 하는 네이티브 토큰을 에어드랍 하겠다. 물론 에어드랍이란 표현이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공식적으로 에어드랍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에어드랍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 본인들이 그 홀더들 계정들을 딱 기억을 해놓고서는 본인들이 정해놓은 그 배분율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 네이티브 토큰인 스파크라는 거를 나눠주겠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드랍이랑 의미가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에선 에어드랍이란 단어를 싫어하지만 그냥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는 에어드랍이란 용어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설명드릴 테니까 나중에 불필요한 논란은 없으시길 바라요. 자, 이제부터 오늘 방송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스파크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스파크 에어드랍 관련된 전반적인 거를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슬리모라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XRP 레저와 디파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휴가 기간에 설명을 많이 들으면서 아마 다른 곳에서 잘못 설명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XRP 레저 디파이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리프사가 XRP 레저 갖다가 디파이 관련돼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명확히 아셔야지 리프사가 일을 똑바로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이 플레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쯤에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리프사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리포사 투자를 받은 곳입니다. 스프링을 통해서 투자 받은 곳이니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그걸 통해서 디파이를 하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과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드레스하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유, 화살표 거꾸로 됐네. 자, 이 부분. 이 부분이요. 뭐라고 굉장히 자신있게 고인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세계 최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튜링 컴플릿. FBA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죠? 앞에 튜링 컴플릿 하면은 이미 공학 계열 중에서는 이제 학부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은 이 튜링 컴플릿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IT가 아니시거나 나는 공학 계열인데도 학부 때 맨날 잠만 잤다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이 FBA라는 거는 Federal Byzantine Agreement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플사가 XIP 레저에 적용한 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비잔틴 톨러런스입니다. 톨러런스고 요거는 페더럴 비잔틴 어그리먼트예요. 우리 그 비잔틴 장군 문제 갖고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비잔틴 장군 문제. 그거에 관련된 응용된 형태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를 써서 지금 최초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지금 보시는 이 FBA로 한 대가 없다. 우리는 최초로 이걸 해냈다. 이거를 되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강조하는 거는 본인들이 뭐 분산금융의 최초다 또는 뭐 어떤 부분의 최초다 이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한 알고리즘 중에 이 FBA 튜링 컴플릿으로 한 게 최초다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뭔가 이 네트워크를 구성함에 있어서 기존 것과 다른 새로운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안전하게 좀 완벽하게 내실을 다지고 있는 굳이 그 아기돼지 삼형제에 비유하면은 똑같은 집이지만 다른 거 뭐 통나무집, 나무집 늑대가 하고 불면 날아가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벽돌로 만드는 집, 막내가 만든 집이다. 약간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실 있는 집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초점만 더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정말 중요한 문제죠. 스케일러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확장성 문제. 본인들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티브 토큰의 이 세이프티. 여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만든 스파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강조한 거 보면 뭐죠? 웬만한 일반적인 디파이는 다 여기에 의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색다르고. 자, 그리고 여기 써있죠. Integrate Ethereum Virtual Machine. 요거 EVM이라고도 줄여 쓰는 건데 이걸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더리움 베이스로 만든 네트워크냐? 아닙니다. 이더리움 베이스 아니에요. 그냥 이더리움의 디파이랑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EVM도 통합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디파이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뭐죠? 로우 트랜잭션 코스트.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깐만 좀 현재 상황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그 암호화폐 거래소 딱 열고 들어가시면은 뭐가 보입니까? 다 체인링크라고 얘기하는 거 또는 체인링크 말고도 디파이 관련된 토큰들이 많은데 걔네들 다 빨간불 들어있잖아요. 미쳤잖아요. 지금 정신 나갔잖아요. 막 우주로 탈출하려고 하고 있죠. 이 친구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래서 다들 디파이 메타다. 디파이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디파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정말 의아한 게 있어요. 가격은 둘째치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분산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분산금융 얘기를 해볼게요. 분산금융 뭐죠? 은행 없이 그런 우리가 제3자의 중개 그런 플랫폼이 될 은행 같은 거 없이 금융회사 없이 그냥 P2P 개인 대 개인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블록체인이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이죠. 그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 P2P 금융이라는 게 돈을 주고받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래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래. 뭐 예를 들어 뭐 계약을 하죠.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 대가로 누구는 돈을 지불하는 이런 거래.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P2P에서. 근데 사람 대 사람으로 하면은 뭔가 싸울 수가 있잖아요. 야, 난 돈 지불했는데 왜 안 내나? 이러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 디지털 계약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은행이 하던 역할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하겠다. P2P에서 분산금융에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 서비스를 P2P로 구현해 보겠다 이건데 정말 중요한 게 요즘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디파이 좋아요. 네, 아주 좋은 목표를 갖고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디파이가 실현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래당 수수료가 적어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존에 뭐 은행을 통해서 어떤 A라는 금융거래를 실현하는데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수수료를 한 1,000원 가져갔어요. 1,000원인데 이 분산금융으로 했더니 다 좋은데 은행 없이 하는 건 좋아. 꼴배기 싫은 은행 안 끼고 해서 참 좋아요. 이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서. 근데 이 트랜잭션 코스트 즉 거래 수수료가 2배로 들어. 2,000원 들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정말 중요한 거죠. 수수료가 덜 들어야 된다. 적어도 비슷해져 기존 거랑. 안 그러면 그 의미 자체가 없어지냐. 1,000원이나 더 내면서 분산금융을 꼭 써야 되는 이유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분산금융의 그 암호화폐를 본 건 아니지만 몇몇 개들은 보면은 자기 토큰 자체를 수수료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본 몇 개는 확실히 그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트랜잭션 코스트도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토큰들 가격 올라가고 있죠. 그럼 디파이 어떻게 해요? 비싸지는데? 실제로 지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도 여러분들 트랜잭션 코스트를 보면은 엄청 또 뛰었어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럼 분산금융의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진짜 여러분들 지금 당장 가격은 높을지 몰라도 그 프로젝트 가격이랑 무관하게 설명할게요. 그 프로젝트가 그냥 단순히 연구나 이런 걸로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현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으려면 트랜잭션 코스트인 바로 거래 수수료가 낮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사람들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분산금융을 실현할 그런 프로젝트라면 반드시 로우 트랜잭션 코스트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3가지 강조하는데 이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고인들은 분산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 즉 뭐다? 로우 트랜잭션 코스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3가지 특징 그리고 앞에 슬로건처럼 내건 FBA 네트워크 최초다. 튜링 컴플릿에서 최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입니다. 자, 근데 지금 플레어 네트워크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이 화이트 페이퍼 1.0을 이제 발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얘기했냐면은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보인들 네트워크에 스파크라는 토큰을 발행을 할 건데 이 친구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에어드랍이라는 표현 쓰지 말아달라고 보인들 싫어한다고 했는데 사실 에어드랍은 똑같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저는 에어드랍으로 이하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은 스파크를 일단 스파크 이 네이티브 에셋에 대해 좀 알아보죠. 스파크를 1,000억 개 발행합니다. 개수를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뭐랑 똑같죠? 바로 XIP와 총 발행량이 똑같습니다. 이 반응이 가지각색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야 미쳤냐? 왜 이렇게 많이 발행해? 그냥 체인링크처럼 한 15개 발행하지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런 소리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은 1,000억 개를 설정을 했어요. 자, 1,000억 개를 설정하고 자, 초기에 이 1,000억 개를 발행하면서 초기 세팅을 할 건데 어떻게 셋업을 할지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본인들이 갖고 가는 물량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250억 개는 어디요? 플레어 네트워크 리미티드. 아마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겠죠? 플레어 네트워크 리미티드가 달렸기 때문에 유한회사라는 얘기죠? 법인으로 등록돼. 자, 여기가 250억 개를 가져갑니다. 아마 본인들이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플레어 파운데이션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단 형태로 비영리 재단을 뭐 만든 것 같아요. 또 본인들이.
거기에서 300억 개를 갖고 갑니다. 자, 그러면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이 법인으로 갖고 가든 아니면 비영리 재단으로 갖고 가든 어쨌든 본인들이 만든 거니까 합쳐서 얘기를 하면은 550억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좀 넘게는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또 여기서 재밌는 거 550억 개라는 숫자에 집중을 하십시오. 어디에서 많이 본 숫자 아닙니까? 많이 본 숫자죠. 요겁니다. 자, 리프사가 에스크로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리프사 계정으로, 그러니까 즉 에스크로가 아닌 리프사 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를 합치면은 대략 550억 개가 나와요. 여기 보이죠? 요거랑 요거, 이게 대충 합치면 최근에 합쳐도 550억 개가 나오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리프사가 보유한 거 하나는 리프사 계정에서 그냥 라이브로 보관하고 있고, 한 종류는 에스크로로 488억 개 정도 보관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형태가 다르더라도 리프사가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550억 개는 본인들이 그대로 플레어 재단에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450억 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은, 자, 비유 계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n이라는 거는 그걸 얘기하죠. 이 전체양 얘기 안 하고 이 리프사가 보유한 거 이거를 빼갖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걸 비율 계산을 합니다. 비율 계산을 해서 이거를 곱해서 준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거의 똑같아요. 1대1 에어드랍 한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XRP를 한 10만 개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스파크도 10만 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0만 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스파크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 첫째, 아래 보시는 요 스냅샷 데이트 있죠? 일단은 이 친구들이 이 스파크를 에어드랍 하기 위해서 XRP 홀더들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얼마큼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의 1대1로 에어드랍을 할지를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되죠. 안 그러면 굉장한 혼선이 생기겠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딱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예를 들게요.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대한독립 만세. 자, 이때 0시 0분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XRP 홀더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를 딱 기억을 해놨다가 그 수량에 맞게 나눠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중요한 이 스냅샷 데이트는 아직 미정이에요. 조만간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하지만 조만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해서 이들이 공지를 하면은 이제 우리 쪽에서 XRP 홀더 쪽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클레임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기간은 6개월을 주겠다고 합니다. 6개월 내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은 확인하고 스파크를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어드랍 관심 없으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받으실 분들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스냅샷을 찍을 때 어떻게 찍겠어요, 여러분들? 찍을 때 스냅샷 어떻게 찍죠? 굿데이님 워라 어서오세요. 어떻게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되시죠?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실 거예요. XRP 레저는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 이때 0시 0분에 스냅샷을 찍겠다 하면은 그냥 XRP 레저를 본인들이 싹 조회하면 끝나요. 그죠? 그러면 뭐 계정 예를 들어서 저 타코 스탠트, 제드 개객기 그 타코 스탠드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열받네. 자, 이렇게
XIP 레저는 지금 보신 것처럼 소문자 R로 시작하는 이 고유의 계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IP 레저, 퍼블릭 레저라 그냥 본인들이 그냥 원하는 시기에 접근해서 싹 조회하면은 모든 게 다 나와요. 예, 어떤 계정에 XIP가 얼마큼 보관되고 있다가 나옵니다. 사이코 엠퍼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회해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얘네들이 알아서 스냅샷을 찍어서, 얘네가 이제 요청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린 요청만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참 쉬워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우리가 거래소를 써서 문제인 겁니다. 거래소 안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하고 있거나, 예, 또는 뭐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된 월렛,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이름 뭐죠? 토스트 월렛이나 줌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월렛을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거래소를 쓰시는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계정 같은 경우가 지금 비트스탬프라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오디의 파트너 거래소의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스탬프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비트스탬프 예를 들게요. 10만 개를 보유 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파크 저희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에어드랍 준다길래 10만 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맘 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얘네가 스냅샷 찍은다고 공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청하라고 했을 때 나도 요청하면 주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왔어요. 아까 예시든 것처럼 8월 15일 날 스냅샷 하고 자 이제 8월 말부터 막 이제 6개월 동안 요청을 받을 테니까 이제 에어드랍 받을 사람들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플레어 네트워크한테 야 나 10만 개 보유자야. 나 10만 개 줘. 했는데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너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되게 황당하시겠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나 10만 개 보유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왜? 너희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설명드릴게요. 비트스탬프 계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XIP 레저상에 이 소문자 RVYA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 계정. 자, 플레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요 계정만 보이는 거예요. 요 계정만 보이죠. 여기에 650만 개 있네. 요것만 보이지. 이 650만 개가 지금 얘기한 A란 유저가 1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 확인 못합니다. 이건 비트스탬프만 아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왜냐면 비트스탬프 거래소 내부 장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650만 개 중에 10만 개는 A란 고객, 뭐 B란 고객이 5만 개, 뭐 C란 고객이 10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내부 장부로 관리되고 있는 거지 이게 XIP 레저상에 기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끝내면은 되게 절망적이겠죠. 하지만은 다행히도 이런 분들도 받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알기 쉬운 방법이에요. 개인 계정으로 옮겨 놓는 거. 거래소에 있는 거를 스냅샷 찍기 전에 개인 계정으로 무비 이동시키는 거. 그러면은 개인 계정 이동시켜 놓고선 스냅샷 찍히면은 쟤네가 알겠죠. 맞구나. XIP 유저 맞구나. 홀더 맞구나. 그래서 에어드랍을 해줄 겁니다. 이게 본인이 개인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약간 수동적인 방법도 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거래소를 조르세요. 거래소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본인이 이용하는 거래소 업빗이든 빗썸이든 그 어떤 거래소가 됐든 야 스파크라는 거를 에어드랍 해준다고 하는데 니네가 지원을 해줘라. 니네 계정으로 에어드랍 받고 내부 정보 있으니까 고객들한테 나눠주면 되잖아. 이 에어드랍 지원을 해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근데 이 조르는 방식을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꼭 에어드랍 전에 확답을 받아 놓으세요. 확답. 만약에 에어드랍 후에 막 해달라 또는 에어드랍 전에 얘네가 확답을 안 해놓은 상태면 얘네가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해줄 의무가 없거든요. 얘네가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거래소를 통해서 나는 막 개인 계정으로 옮기는 게 불안하다 또는 개인 계정 옮기는 거 잘 모르겠다 이런 거 복잡해서 싫다 어렵다 못하겠다 이런 분들
거래소를 통해서 하고 싶으실 텐데 편안하게 또는 안전하게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제가 조언드리건데 에어드랍 전에 에어드랍이라는 게 저 스냅샷 찍고 막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반드시 거래소한테 확답을 받아놓으세요. 지금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이 스파크라는 에어드랍 XRP 홀더들한테 하는 거 이거 지원해주세요. 해서 거래소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확답을 반드시 받아놓고 2번을 선택하셔야지 얘네가 답변도 안 줬는데 거래소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뒤통수 맞으실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예를 드는 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최악으로 만약에 거래소가 에어드랍 안 해줬어요. 믿고 맡겨놨는데 근데 스파크가 막 개당 가격이 한 500원 갔어. 그러면은 되게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미치죠 진짜. 거래소가 다 꿀꺽할 수 있거든요. 거래소가 해줄 의무는 없으니까 답변을 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래소가 보관하는 거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아닙니다. 만약에 커스터디 서비스면은 다 해줘야 돼요. 그런 거 관리를 해줘야겠지만 그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런 약관에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상에. 여러분들 거래소만 그냥 막연하게 거래소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시다가는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통해서 받으실 생각이라면 저 스냅샷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답을 받아 놓으세요. 제가 참고로 저는 업비트를 쓰기 때문에 업비트에 문의를 넣었는데 답변이 왔어요. 업비트에서. 제가 얘기하는 김에 어차피 제가 업비트 통해서 이거 해달라고 했을 때 업비트가 오케이 하면 업비트 쓰는 고객들도 다 오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력을 했는데 세상에 업비트 답변이 바로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약간 그거예요. 관련해서 내용을 들은 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확인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로봇 같은 답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업비트 내부에 이런 에어드랍이나 이런 거 챙기는 담당 엔지니어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냥 상담해 주시는 분들 있죠. 고객 상담, 일반적인 상담. 그런 분들이 그냥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좀 제가 느끼기에는 업비트 분들한테 이런 직설적인 얘기 죄송하지만 진짜 성의 없는 답변이었어요. 무슨 로봇 같은 답변할 거면 무슨 답변한다고 그걸 답변을 달아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성의 없는 답변을 느껴졌고 굉장히 못 믿었습니다. 나중에 뭐 바뀌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로봇 같은 답변을 달아놨어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만약 업비트가 나중에도 이런 태도에 대한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 에어드랍 신경도 안 써준다. 이러면은 저는 개인 계정으로 다 옮길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에어드랍 받고 싶으시면 지금 상황별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는데 받으실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손 놓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은 절대로 자동으로 에어드랍이 되지 않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월렛 또는 소프트월렛으로 개인 계정으로 보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스냅샷 찍힌 이후에 그냥 클레임만 하시면 됩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 그래서 이 클레임하는 거는 나중에 플레어 네트워크가 이제 요청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요청 받기 시작하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이제 이 스파크 에어드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이제 스냅샷 얘기 나오고 이제 클레임 기간이 설정이 되면 피리어드가 설정이 되면 제가 설명을 그때 또 드릴 텐데요. 이거 말고 이제 XRP 레저 디파이 관련된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XRP 레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는 리플사 또는 XRP 레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특히나 요즘이 그렇죠. 야, 디파이 지금 디파이 메타인데 디파이 메타인데 왜 리플사 리플사 XRP 디파이 안 하냐? 니마 안 하냐? 능력 없어? 까미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와 비슷한 맥락의 생각.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곳에서 설명을 했는데 잘못된 설명이 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프사가 여러분들 그 최근에 블록스타즈에서도 공개됐지만 가장 최근에 스테반 토마스 예전 리플 CTO였죠. 그리고 지금 현재
블록스타즈의 모더레이터, 진행자인 데이비드 슈왈츠.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개 에피소드가 올라왔습니다. 두 개의 파츠로 올라올 거고, 첫 번째 파츠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 XIP 레저 갔다가 리프사가 디파이를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페이먼트 관련된 거를 XIP를 글로벌 세르먼트로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이 XIP가 있는, 그리고 이 XIP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담고 있는 이 네트워크인 XIP 레저에다가 디파이를 직접 올리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할 생각이 있는데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요. 뭐냐면은 거래 수수료가 비싸진다. 그리고 성능이 떨어진다. 퍼포먼스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 XIP를 글로벌 세르먼트로 만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유는 알겠어. 실제로 예를 하나 들까? 이더리움이 실제 그거를 겪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이 지금 트랜지션 코스트도 엄청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성능도 되게 떨어지고 있죠. TPS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더리움이. 왜 2.0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POW에서 POS로 바꾸는 거잖아요. 왜 그러죠? 성능 떨어지고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디파이를 하고 싶은데. 얘네 때문에 문제니까 이거를 기를 쓰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통해서도 이미 리프사가 주장하는 게 왜 거짓말이 아니라 맞는 얘기인지를 볼 수 있죠.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리프사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그럼 너희 분산금융 포기한 거야? 너희는 그냥 은행들이랑만 계속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다행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인터뷰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예시를 든 이런 의문으로 바뀔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요. 뭐냐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게 바로 ILP와 코디우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같은 이유 때문에 XIP 레저에 직접 디파이를 못 올리니까 그렇다고 디파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리프사가 선택한 게 바로 요겁니다. ILP와 코디우스. ILP 뭐죠? XIP와 아더스. 다른 블록체인 또는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준 친구잖아요.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끼리도 가능하고요.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애죠. 그리고 코디우스는 뭐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그런 플랫폼이죠.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코디우스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XIP 레저 위에다 직접 만들면 본인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이 나오니까 ILP와 코디우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자?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결하면서 그 중간에다가 코디우스란 걸 놔서 거기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리자는 거예요. 또는 지금 보신 것처럼 플레어 같은 이런 곳을 이용해서 XIP를 같이 전달하는 걸 이용하고 디파이는 다른 곳에서 실현시키겠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구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스테반 토머스가 여담으로 얘기해줘서 저도 처음으로 알았는데 왜 코일사 이름이 코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이 코일의 약자가 앞에 CO가 코디우스에서 CO를 떼었고요. 그리고 뒤에 IL, 코일이라고 부르는데 IL이 인터 레저, 여기에서 I랑 L을 떼었어요. ILP와 코디우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코일사라는 회사 자체가. 저 몰랐어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요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름이 코일이구나. 그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생각으로 지금 리프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플레어 네트워크 같은 것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디 있죠? 카바. 카바라고 치니까 그 카바가 안 나오네요. 카바 코인이라고 쳐야 되나? 링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알고 계신 이 카바, 알고 계시죠? 여기도 리프사가 투자한 곳입니다. 자, 요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여기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모스라는 것도 이용하고 XRP를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콜레러럴, 그 자산, 보증금, 담보 같은 걸로 잡아서 이제 디파이를 실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데다 그래서 투자를 한 거죠. 재밌는 거는, 이거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리프사가 투자한 이 디파이들도 보시면은 보이시죠? 리프사가 작년에 투자했거든요? 보이시나요? 올해 4월만 해도 가격이 얼마야 이거? 600원? 630원인데 오늘날 지금 막 4,900원 됐어요. 리프사가 투자한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리프사가 투자하는 안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지금 시장 자체가 디파이 메타가 되는 바람에 리프사가 투자한 디파이 이 회사들 그리고 이 회사가 발행한 코인들이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리프사도 이득을 많이 봤을 걸로 예상이 되어져요. 굉장히 많이 받겠죠. 투자한 금액 대비 엄청나게 수익을 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걸 두고 뭐 시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리프사 투자하는 안목이 뛰어났다기보다는 그냥 메타가 맞아 떨어져갖고 리프사의 디파이 투자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파이 투자는 뭐라고요? 리프사가 XRP 레저에 직접 그걸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들도 지금 본인들과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XRP 생태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레어 아까 설명드린 여기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XRP 홀더들한테 에어드랍도 가고 있는 거고 지금 XRP를 최초로 여기에 관련돼서 연계지어서 사용하는 거기도 하죠. 나중에 더 많은 토큰을 지원하겠지만 현재는 XRP만 지원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려야 돼.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스파크 에어드랍이랑 그리고 XRP 레저와 디파이어의 관계 이런 것들 핵심적인 거를 필요한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질문이 없으시면 전 빠르게 휴가기 때문에 제 개인 시간에 인조이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나요? 필요한 거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거든요. 아마 없으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래소는 여러분들 다 같이 문의를 넣으세요. 압박을 다 같이 줘야 막 한두 명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숫자가 압박을 줘야지 얘네들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거래소를 통해서 내가 별도의 조치를 안 해도 에어드랍을 쉽게 받고 싶다, 안전하게. 사실 개인 계정으로 옮기는 게 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리스크가 확실히 있어요. 그냥 거래소에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개인 계정으로 막 옮겼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리스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소가 지원한다면 거래소 사용 유저들은 거래소를 통해서 받는 게 가장 낫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쓰려면 거래소가 지원하나 안 하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압박을 넣는 게 가장 좋아요. 계속 문의하는 거죠. 에어드랍 지원해라, 해라. 안 하면 나 거래소 이 거래소 안 된다, 막 이렇게 압박을 많이 하셔야지 거래소들도 아 이거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고객이 떠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지원을 해줄 걸로 보여요. 꼭 귀찮으시더라도 압박을 주십시오. 문의를 넣어갖고. 그래야지 실현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스파크 네트워크에 보관이 됩니다. 아, 이 질문도 하셨구나. 맞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사이코 엠퍼러님이 자, 채팅창 옮겨와서 얘기할게요. 자, 요거 질문 주셨죠? 스파크 어디에 보관될까요? 하는데요. 스파크 요거는 플레어 네트워크의 계정에 존재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XRP 레저에서 이 스파크라는 토큰을 IOU 형태로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 플레어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들고 거기에 네이티브 에셋이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토큰입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구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플레어 쪽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XRP
홀더들이 개인 계정으로 A라는 거 갖고 있잖아요. A라는 계정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시크릿 키라고 부르죠, 보통. 있을 텐데 요 똑같은 걸로 플레어 네트워크도 쓸 수 있도록 구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현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만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거는 해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상관없이 어쨌든 보관은 플레어 네트워크에 있는 계정에 보관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게 이제 IT 아니신 분이나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XRP 레저상에 보관이 되는 게 아니라 스파크는 플레어 네트워크, 별도의 네트워크에 보관된다는 거, 그 부분이요. 그래서 아마 줌을 쓰시는 분들 계시죠? 줌에서는 스파크를 관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줌 자체는 XRP 레저의 지갑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스파크는 관리를 못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이제 그 줌을 개발한 개발자가 스파크란 네트워크까지 플레어 네트워크까지 지원을 하면은 가능할 거예요. 그 지갑에서 보는 게.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뭐 핵심적인 건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은 다 해소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이런 것들이 계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시간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감자나우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 여기도 설명드릴게요. 하드웨어 월렛은 플레어사에서 지원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하드웨어 월렛 자체가 그거예요. 하드웨어 월렛 자체가 이게 개인 계정에 시크릿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개인 계정에 시크릿. 근데 이 시크릿이라는 게 단순히 비밀번호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계정 주소가 나옵니다. 이 자체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웨이 펑션, 즉 해시 계산 같은 걸 통해서 계정 주소까지 나와요. 근데 사실 시크릿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있으면 계정 주소도 알 수 있고 계정 주소를 알면은 계정 주소를 시크릿 이용해서 사용하면서 여기 있는 내 보유하고 있는 XRP도 막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쓰던지. 계정 자체를 막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근데 이 시크릿을 보관하는 게 하드웨어 월렛이에요. 여기에 보관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개인 계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하드웨어 월렛 쓰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플레어사에서 지원 안 해도 개인 계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냅샷이 먹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요거 꽂아보세요. 하드웨어 월렛 꽂아갖고 조회를 하면 자기 계정 보일 거예요. 계정 주소. 그 계정 주소를 빗썸이라던가 이런 데서 조회를 해보세요. 그냥 자기의 개인 계정이지 막 어떤 거래소의 계정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월렛 쓰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하드웨어 월렛 만든 곳 중에 막 이상한 형태로 만든 곳이면은 그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일반적인 형태로 하드웨어 월렛을 만들었다. 자기 개인 계정 주소 확인이 되는 형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휴가를 해서 갑자기 했어요. 요것도 답변 드릴게요. 자, 구테이님이 에어드랍 일정이 3개월 동안이라면 그 안에 구매한 XRP에 대한 에어드랍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에어드랍 이벤트 이전에 이미 구매했던 사람들에 한해서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자, 스냅샷이라는 거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스냅샷. 특정 시점을 정해서 요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정 시점을 삼고 요게 기준이 돼버려요. 자, 그 얘기는 지금 구테이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계속 어떤 기간을 클레임 기간을 줬을 때 요청하라고 기간을 줬을 때 그 기간 동안에 구매한 거는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겠죠. 왜냐하면 스냅샷이라고 얘기하는 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거기 때문에 이 시점 전에 구매한 거는 해당된다 안 된다? 오케이, 해당된다. 근데 이 시점이 지나서 구매한 거는 X인 거죠.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스냅샷 일정부터 공개를 할 거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삼을지를 얘네가 사전에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 기준일을 보고 예를 들면은 이제 미래 특정 시점을 이제 잡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공지를 한다. 우리 2020년 8월 15일 아까 예를 든 것처럼 0시 0분 이렇게 공지를 하겠죠. 그럼 만약에 자기가 XRP를 더 구매를 해서 에어드랍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시간이 되기 전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구매한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청 기한은 말 그대로 요청 기한이에요. 이 스냅샷 기준으로 본인들이 에어드랍을 해줄 건데 요청 기한을 6개월 준다고 했습니다. 6개월 내로 요청을 하면은 주는 거고 에어드랍 주는 거고요. 만약에 요청 안 하고 넘어간다. 뭐 이제 XRP 홀더들이 잊어버렸어. 이거 요청해야지 받는 건데 잊어버렸든 어떠한 이유든 요청을 못했다. 그러면 다 소각을 시켜버린대요. 안 받아가면 소각을 시키겠다고 본인들이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버닝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송다리님 큰일 났어. 상현님은 퇴근시켜 주시네. 네, 청구는 6개월 동안만 기간 준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청구를 안 하면은 에어드랍 없어요. 네, 다 소각시켜 버린대요. 청구를 안 하면. 이미 지나간 날짜일 수도 있나요? 스냅샷 일정.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를 했는데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미정이고 많은 분들이 되게 우려를 했어요. 이 플레어 네트워크한테 어떤 우려를 했냐면 야 니네 공지한 거를 우리가 몰라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네, 충분한 텀을 두고 공지를 해줄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너희가 모르는 일이 없도록 스냅샷 일정을 충분한 텀을 두고 공지를 해줄 테니까 Don't worry baby.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멘다형은 뭐예요? 코멘다형? 코멘다형이 뭐죠? 감자형 코멘다형이 뭐예요? 청구 방식이요?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구 받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플레어 네트워크 홈페이지 통해서 할 것 같아요. 몇 가지 정보 확인하고. 양아치는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들 잠깐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라고 해서 몇몇 분들이 만류해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객관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 에어드랍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성이 존재하겠지만은 그냥 약간 좋은 쪽과 나쁜 쪽을 상정해서 한 두 가지 형태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쪽은 뭐가 있을까요? 뭐 좋은 쪽은 길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다들 행복회로는 여러분들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 태우시잖아요. 네, 행복회로는 뭐 시나리오 같은 거 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행복회로 한번 불태워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스파크 갖고 행복회로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불태우실 텐데 뭐 이미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네, 스파크가 그냥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에어드랍 받았더니만 제2의 체인링크네. 네, 이게 좋은 경우죠.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경우죠. 막 가 그냥 1,000원, 2,000원 막 가는 거야 그냥. 그거 이거 완전 개꿀 막 이러면서 행복해지겠죠. 자, 이거는 뭐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요즘 디파이 메타라고 하니까 에어드랍 받았더니 대박이 난다. 그리고 안 좋은 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쪽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플레어 네트워크가 왜 굳이 XRP 홀더들한테 에어드랍을 해줄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되나요? 자, 이 되게 무명의 네트워크.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암호화폐에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인지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어그로를 끌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그로를 끌고 그 이상으로 나가서 뭐가 가능해야 되죠? 사람들이 구매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이해관계자, 자기들과 똑같은 이해관계자로 만들던가. 즉 뭐냐면은 스파크라는 토큰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한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자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사업이 성공하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거를 본인들 돈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방법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XRP라는 암호화폐 시총으로 따졌을 때 전 세계 3위. 그리고 커뮤니티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매니아층이 두껍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이 스파크라는 토큰의 이해관계자로 만들 수 있다면 아까 얘기한 비즈니스 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달성이 되죠. XRP 홀더들한테 스파크 에어드랍 해요. 그러면 스파크가 잘 되면 나도 행복해지니까 이해관계자 같은 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플레어 네트워크 성공이야 XRP 홀더들도 행복해진다. 같은 이해관계자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암호화폐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 달성이 다 돼요. 그걸로. 제가 볼 때는 이 이유 때문에 에어드랍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누구나 사업을 하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D부터가 최악의 시나리오인 경우에 D부터가 정말 나빠지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 보셨죠? 배분 공식 할 때 눈여겨보실 부분. 에어드랍 하는데 리플사가 갖고 있는 550억 개 있죠. 그거 누가 가져가요? 플레어 재단에서, 플레어 네트워크 법인에서 가져갑니다. 550억 개를. 근데 화이트 페이퍼에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속도로 봤을 땐 그게 안 보였어요. 리플사는 488억 개가 지금 에스크로에 물려 있어서 리플사 꺼지면은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근데 플레어 네트워크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뭐 에스크로를 묶는다는 이런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식의 덤핑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자, 우리를 이해관계를 만들고 스파크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 그래서 본인들이 보유 물량을 막 꺼내다 팔아.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완성 안 시키고 빤스러. 이게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죠. 물론 우리가 피해볼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파크라는 토큰 자체를 우리가 사지 않는 이상, 우리 돈을 사지 않는 이상은 손해볼 건 없어요. 우린 그냥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스파크라는 토큰을 돈 주고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경우에는 그냥 완전 손해를 보는 거겠죠. 자, 근데 저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XRP랑 관련돼 갖고 이렇게 뭐 유령회사처럼 만들어서 빤스런하는 거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런 케이스 없었고, 옴니는 근데 암호화폐를 발행한 건 아니라서 걔는 좀 예외고, 옴니라는 회사는 없어졌긴 했지만 걔네가 암호화폐를 발행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암호화폐 발행해서 그걸 팔아먹고 빤스런 회사는 지금 XRP 관련해서 아직은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도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능성만 봤을 때.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 같아요. 그러면 이미지 타격도 많이 받을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스파크 토큰을 돈 주고 산 사람들, 아니면 XRP 홀더들 중에 야 스파크가 제2의 체인링크 되라 해갖고 추가 구매를 한 거죠. 에어드랍 받은 거 말고도 내 돈으로 막 주고 사. 그랬는데 물려. 얘네가 빤스런 쳐. 다 팔고. 그러면은 진짜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냥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법인 형태도 유한회사거든요. 유한회사가 그 책임이 없죠.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법인 중에 주식 상장 회사가 되면은 걔네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유한회사잖아요. 말 그대로 유한회사. 여러분들 그 법인 관련해서 형태별로 특징이 있는데 유한회사의 특징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맥락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쟤네가 뭐 영국에 등록했는지 미국의 법인을 등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유한회사 하면은 그 유한회사의 특징이 있어요. 예, 약간 법적 책임이 좀 없어요. 예, 그런 의무화 책임이 없습니다. 그 회사 유한회사 종류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하시고 뭐 스파크를 뭐 출마하겠다 또는 스파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성은 양쪽 다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다 있을 것 같은데 언제나 너무 막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가 무조건 좋은 쪽으로 될 거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언제나 객관적인 눈으로 냉철하게. 예. 자, 설명드린 사이에 개인 계정으로 이동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줌으로 개인 계정 만들어갖고 글로 옮기시고 관리하시는 게 알기 쉬울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는 사실 가장 안전한 법 말씀드릴게요. 이 가장 안전한 거는 뭐냐면은 이 줌이든 뭐든 간에 줌이든 토스트 월렛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월렛들, 그러니까 서드 파티 업체죠. 누군가가 이 지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 지갑, 제공해준 지갑을 쓸 때 어차피 시크릿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크릿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뭐 계정 확인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이 과정 자체가 얘네가 이 서드 파티 업체들이 되게 악마예요. 막 이렇게 뿔 달려갖고. 야, 가만히 있다가 너희들 이 사용할 때, 유저들 사용할 때 시크릿 내가 홀랑 먹어갖고 빤스런 하겠다. 이런 악마 같은 놈들이면은 당할 수도 있어요. 네, 리스크가 확실히 이런 부분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아키텍처 구조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뭔가 별도의 장치를 만들었으면 믿을 만한데 그게 없는 이상 이 기본적인 구조상으로는 리스크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은행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은행 이용할 때 계좌번호 누르잖아요. 근데 은행은 그 포스 기계 있죠. 고객 쪽으로 해놓은 그 비밀번호 4자리 누르는 거. 그거 아마 기억 안 되게 그냥 전산상에 다이렉트로 입력되게 그런 식으로 구성했을 텐데 옛날 거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기계 없을 때 어떻게 은행 이용했죠? 가서 통장 갔다가 뭐 송금 이런 거 이제 창고 가서 이용하면 직원한테 비밀번호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죠. 직원이 그거 듣고 있다가 야, 이 계좌 비밀번호 나 알았어. 내가 홀라당 먹어치워야지? 이러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는 상당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 홀랑 먹는 것보다 법적인 제재 받는 게 훨씬 손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안 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그 안에 금액이 막 1,000억 원인데 내가 이거 그냥 징역 1, 2년 살고 1,000억 원 홀라당 먹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럼 그 직원은 결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 자체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리플 노드를 돌리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XRP 레저상에서 노드를 직접 돌리는 거예요. 이거 돌리면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노드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의 시크릿, 소중한 시크릿을 제출해서 여러분들의 XRP 레저상에 계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도 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크릿을. 아주 안전해요. 아주 안전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일반인들이 쓰기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건 설명 안 드린 거고요. 단순히 이 정도 있다. 뭐 정 원하시면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언급을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현실적인 방법은 일반 유저분들은 그냥 줌 같은 거 이용하시는 게 그나마 사용하기도 편하고 알기 쉬울 거고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문 영역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기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누구한테도 시크릿 안 보여줘도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들 설명드리고 질문 관련된 것도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리얼 휴가를 만끽하러, 인조이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데? 몇 시간이지만 확실히 행복하긴 하네요. 육아에서 벗어나는 이 행복감. 굉장하네요. 어메이징하네요. 자,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떠나려고 했는데. 네, 왜요, 줌. 사전 체험판도 되나요? 네, 지금 그거 돼요. XRP 레저상에서 계정 주소를 생성하고 그걸로 XRP 옮겼다가 받았다 이런 거 다 됩니다. 입출금 돼요. 네. 배탈나라니. 감자랑 퇴장, 킥. 네, 그것도 가능하세요. 지금 줌도 베타 버전이지만 지금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궁금사항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에서 그만 인사드리고요. 저는 휴가를 즐기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세상으로 고고! 다음에 뵐게요. 월바 다음에 봐요.